안녕하세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던 50대 남자입니다. 저는 조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 때문인지 제 꿈은 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하기만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죠. 가끔 투덕대고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로 굳게 맺어져 있는 부부, 그 아래에서 밝게 자라는 아이들, 화목한 가정을 상상하면 떠오르는 이런 전형적인 가정을 저는 꼭 이루고 싶었어요. 하지만 삶이라는 게 사람을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끌어주지만은 않더라고요. 제 꿈은 바로 제 아내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그 뼈아픈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게도 행복했던 유년 시절이 있긴 했어요. 제 친아버지가 제 나이 5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말이죠. 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은 세상에 둘만 남은 우리를 외면했다고 해요. 잘은 모르지만 어머니껜 의지할 부모님과 형제 자매도 없었습니다. 내가 너만 아니었어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는 안 살았을 거야. 진즉 좋은 남자랑 재혼해서 이딴 식으로 처량하게 안 살았을 거라고. 어머닌 매일 술을 마시며 저를 원망하는 말만 내뱉더군요. 그러다 어디서 만났는지 제 나이 8살 때 저보다 2살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있던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술을 끊지 못했고 자신의 딸을 잘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새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와 절 매몰차게 버려버렸습니다. 재혼한 지 3년 만에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혼한 지 한 달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고작 11살이었던 저만 홀로 남겨두고 말이에요. 그렇게 전 상처와 충격이 얼룩진 채 고아원으로 향하게 됐죠. 고아원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때문인지 늘 불안에 떨던 지난날보다 오히려 그때가 마음은 훨씬 편하게까지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늘 제가 갖지 못했던 평범한 집에서 자란 학교 친구들이 부러웠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꿈은 커서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됐어요. 전의 학창시절 끝없이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꼭 성공한 어른이 돼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성인이 된 전 고아원을 후원해 주시던 분들 덕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힘들게나마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 뒤엔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끝에 그 들어가기 힘들다던 공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었죠. 제가 세상에서 받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저도 취업 직후부터 지금까지 소액이나마 꾸준한 기부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34살 때 직장 동료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2살 어린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교정직 공무원인 교도관이었는데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사람이었죠. 그렇게 2년의 연애 뒤 저는 나이 36에 드디어 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 드디어 내게도 가족이 생기는 날이 오는구나 싶어 감격의 눈물까지 흐르더군요. 울지 말게. 좋은 날인데 왜 우나. 앞으로 나랑 집사람이 자네에게 부모가 되어주겠네. 우린 분명 좋은 가족이 될 거야. 장인 장모님은 고아였던 절 전혀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식으로 품어주신 아주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결혼식 날 눈물 범벅인 절 두 분은 따뜻하게 안아주며 저렇게 말씀하셨죠. 그 뒤 저는 아내와 순서대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으며 행복에 행복을 더해갔어요. 상냥한 아내와 해가 지날수록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자식들을 보니 하루도 가슴 벅차지 않은 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전 그토록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됐습니다. 아내에겐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던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처제는 아내처럼 활발하고 털털한 사람으로 많이 닮은 두 자매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여보, 주말에 애들 좀 혼자 봐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근데 어디 가려고? 아, 또 처제랑 약속 있는 거야? 미용실 간지 오래돼서 같이 머리도 하고
오랜만에 기분 전환할 겸 쇼핑도 하고 오려고. 알았어. 끝나고 집으로 와. 내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박서방도 불러서 넷이서 한잔하자. 때문에 저는 처제와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처제와 결혼한 제 손아래 동서와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두 자매가 워낙 친하니 집안 사이끼리도 가까워진 거죠. 형님, 오늘 닭발이 땡기는데 퇴근하고 오랜만에 남자들끼리 닭발에 소주 어떠세요? 오늘은 이 동생이 사겠습니다. 매번 형님께 얻어먹기 죄송해서라도 오늘은 꼭 제가 낼 거예요. 동선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싹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동서가 마음에 들어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먼저 동서에게 연락도 하고 술도 자주 사주었죠. 동서 또한 늘 형님 형님 하면서 고맙게도 절 잘 따라주었어요. 한 번은 마냥 밝기만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술에 취해 힘들었던 과거를 털어놓기도 하더군요. 형님, 저도 형님처럼 결혼 전엔 가족이 없었던 거 알고 계시죠? 저는요, 어머니는 얼굴도 몰라요. 전하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론 아버지가 저랑 형을 정말 애지중지 혼자서 키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막 취업했던 26살 때 저희 형이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갔었거든요. 한창 서핑에 빠져가지고 해외 유명한 바닷가에서 서핑하고 오겠다면서요. 근데 형은 결국 못 돌아왔어요. 바다에 빠져서 제때 못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저희 아버지가 그만 쓰러지신 거예요. 동서는 씁쓸하게 말하며 소주를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곤 왕방울만한 눈물을 뚝뚝 떨구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진 그 뒤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막 입사한 회사 일하고 아버지 간병에 몰두하면서 남은 20대를 전부 바쳤는데 결국 투병한 지 4년 만에 아버진 형 뒤를 따라가시더라고요. 마지막엔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신 상태였는데 끝까지 제 이름은 한 번도 불러주지 않고 형 이름만 부르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마지막에 꼭 아버지한테서 다정하게 제 이름 한 번만 불려보고 싶었는데 그게 참 아직까지 아쉬움으로 남아있네요. 그 뒤론 진짜 외롭게 살았는데 결혼하니 이게 웬걸? 친형처럼 너무 든든한 형님이 계시지 않겠어요. 형님, 전 정말 형님 좋아하고 존경해요. 사랑합니다, 형님. 저와 과정은 달랐지만 너무 이르게 가족을 잃은 동서가 가여웠어요. 또한 동질감까지 느껴졌죠. 그 뒤 더욱 동서에게 마음이 가 전 정말 동서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이도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장모님은 가끔 우리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 딸들이 아니라 자네들이 친형제인 줄 알겠어. 그렇게 아내와 처제, 저와 동서는 애들을 데리고 서로 놀러도 많이 다니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내는 결혼한 지 8년 뒤 교도관을 그만두고 처제를 따라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처제와 함께 부동산 운영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쪽 일이 적성에 맞았는지 아내는 점차 큰 건 위주로 계약을 많이 성사시키며 능력을 입증해 보이더라고요. 나 진즉 이쪽 길로 뛰어들 걸 그랬나 봐. 내 재능에 나도 가끔 놀란다니까. 아내는 눈썹 휘날리게 바쁜 와중에도 늘 애들과 절 먼저 챙기려고 노력해 주더군요.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제 마음을 잘 안다면서요. 늘 고마워 여보.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당신처럼 좋은 여자를 만났을까? 내가 좀 100점짜리 아내긴 하지. 그러니까 내가 일 때문에 좀 바쁘다고 당신 다른 여자한테 절대 눈 돌리면 안 돼. 이번 생에 김영국은 이 이영선한테만 충성하는 거야. 우리가 애정 섞인 농담을 주고받을 때마다 애들은 옆에서 웃으며 핀잔을 주곤 했어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꿈꿨던 행복이 제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강철보다 단단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그 행복이 곧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불행의 서막은 제가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던 해
처제 부부에게 일어난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님, 이따 퇴근하시면 저녁에 잠깐 처형이랑 같이 처가로 와주시겠어요? 중요하게 드릴 말이 있어서요. 어느 날 동서는 제게 아주 침울한 목소리로 전화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일이 끝난 후 아내와 애들까지 모두 데리고 처가댁으로 향했죠. 처가댁엔 이미 처제와 동서가 조카들을 데리고 도착해 있었는데 표정이 어찌나 침울한지 두 사람이 입을 열기도 전에 불안함으로 가슴이 쿵쿵거리더라고요. 동선 당시 14, 13살이던 저희 아들 딸에게 어린 조카들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동서 입에서 나온 말에 장인 장모님은 눈물을 왈칵 터뜨리셨습니다. 이 사람 폐암이래요. 그것도 사기요. 이미 다른 장기로 암이 퍼진 상태라 살 가망이 별로 없대요. 제가 집사람을 좀 더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 남편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장인 장모님께서 저희 애들 좀 잠시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우선 항암치를 해보자고 해서 당장 입원을 시켜야 하는데 제가 간병할 동안 고작 11살, 9살 애들만 집에 내버려 둘 수는 없어서요.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폐암 사기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도 저처럼 충격을 받았는지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 잘못된 거 아니야? 처제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했잖아. 저희도 처음엔 못 믿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사실 집사람이 요새 살이 좀 빠지고 가슴 통증이 약하게 있긴 했거든요. 기침도 자주 했고요. 병원에 가보래도 별일 아니겠지 하며 안 가더니 이번엔 결국 기침을 하다 피까지 토해서 건강에 단단히 문제가 있구나 싶어 병원에 데려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처참할 줄은 미처 생각조차 못했고요. 이거사, 아프면 일찍 병원에 갔었어야지. 그걸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두면 어떡해. 장인어른은 처제의 팔을 붙잡고 결국 오열하셨습니다. 처제도 동서도 고개를 떨군 채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연발했죠. 애들이 들어가 있던 방 안에선 조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중에 아들에게 듣기로 어른들의 대화가 궁금하다며 첫째 조카가 방문을 슬쩍 열어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자신의 엄마의 암 소식이었으니 애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장모님은 황급히 달려가 울고 있는 조카들을 안고 달래셨어요. 불쌍한 내 새끼들, 할미가 옆에 있어주마 하시면서요. 조카들을 장인 장모님께 맡긴 뒤 처제는 곧장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서요. 저는 그런 처제의 병원에 자주 찾아가 끊임없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형부도 바쁘실 텐데 너무 자주 안 오셔도 돼요.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안 바빠. 내 가족이 아픈데 여기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처제, 박서방, 둘 다 애들 걱정은 하지 마. 나도 종종 처가댁 가서 애들 들여다보고 오는데 애들 다행히 밥도 잘 먹고 씩씩해. 처제는 분명히 나을 거고 애들도 의젓하게 그런 엄마 나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박서방, 자네 밥은 챙겨 먹으면서 간병하고 있는 거지? 환자만큼 보호자 건강도 중요해. 감사해요, 형부. 그런데 언니는요? 오늘도 언닌 같이 안 왔어요? 부동산 일 때문에 요즘 정신이 없나 봐. 언니 보고 싶어서 처제 서운하겠다. 저는 자주 처자 조카들이 있는 처가댁을 들여다보고 챙겼습니다. 상심이 크신 장인 장모님도 위로해드리느라 아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저와 조카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병문안을 가시던 장인 장모님과 달리 아내는 처제가 빠지자 일이 너무 바쁘다며 2주에 한 번 정도씩만 얼굴을 비추더군요. 그래도 처제와 만나면 여전히 애틋해 보였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문제는 처제의 암이 결국 말기에 접어들면서부터였어요.
처제, 병원 옮기니까 어때? 좀 편해? 네, 괴로운 항암 받으면서 가망도 없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는 것보다 고통도 덜한 여기가 훨씬 편하고 좋네요. 치료 3개월 뒤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처제는 결국 항암 치료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도 처제의 체력이 더는 힘든 항암을 버티기 힘든 상태라며 호스피스나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권하더라고요. 마지막을 보다 편안히 보내다 가는 게 나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전과 달리 몰라보게 야윈 처제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는 병원으로 찾아가긴커녕 처제에게 전화도 한 통 안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왜 처제한테 요즘 한 번도 안 가? 처제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어. 처제 많이 힘들어하던데 당신 보면 힘을 좀 얻지 않겠어? 그렇게 둘이 붙어 다니더니 왜 그래? 내가 뭐 안 가고 싶어서 그러나? 안 그래도 요즘 바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걔가 없으니까 더 정신없어 죽겠어. 당신이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 그걸로 됐지 뭘 그래. 제가 처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낸 피곤한 듯 빨리 대화를 마무리해버리더군요. 얼마 못 살 처제 생각에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내에게 더한 의문을 품기도 전에 또 다른 불행이 우리를 강타했습니다. 그건 바로 처제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간 지 한 달 뒤 이번엔 동서가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동선 회사에 있던 제게 전화해 어린애처럼 펑펑 울며 그 사실을 말해줬어요.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하루빨리 간이식을 받지 못하면 저 살 가능성이 없대요. 그냥 계속 몸이 붓고 배가 더부룩하길래 혹시 몰라서 간 병원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혹시라도 저까지 잘못되면 저희 애들 앞으로 어떡하냐고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답니까? 같은 시기에 어떻게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이런 잔인한 일이 생길 수 있냐고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까지 눈물이 나더군요. 동선 우선 급하게 병원에 입원해 간 공여자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알아보니 동서처럼 하루가 급한 말기 환자에게 시간에 맞춰 공여자가 나타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군요. 워낙에 대기자가 많아서요. 그래서 전 잠시 고민 끝에 동서에게 간이식을 직접 해주기로 마음먹곤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뭐? 당신이 직접? 그러다 나중에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래도 이렇게 손 놓고 박서방을 보낼 수는 없잖아. 엄마 아빠 다 잃으면 조카들은 또 어쩌고. 박서방한텐 가족도 없고 이미 처제가는 암세포 때문에 손 쓸 수도 없는데 나라도 우선 박서방을 살려야지. 박서방 몰래 우선 적합검사를 받아봤는데 다행히 적합하단 결과가 나왔어. 알았어. 당신 뜻이 그렇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고마워 여보. 우리 가족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줘서. 그리고 동서는 처음엔 저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며 간이식을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한 어투로 말했어요. 자네가 지금 나한테 폐 끼치는 게 자식들보다 중요해? 처제도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 자네까지 없으면 애들은 어떡하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자네는 아빠야. 우리처럼 자네 애들까지 부모 없는 애들 만들기 싫으면 나한테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폐를 끼치든 싹싹 빌든 살아남아야지. 알겠어요, 형님. 저 살면서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래야지, 암. 그렇게 저는 동서에게 간이식을 해주게 됐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으로 처제를 찾아갔는데 그때 처제는 제 팔을 붙잡고 엉엉 울며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만을 반복했죠. 그리고 우리의 수술날 장인 장모님은 조카들 데리고 아내와 저희 애들과 함께 수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수술은 다행히 동서와 저 모두 아무 이상 없이 끝이 났고
장인 장모님은 저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고맙네. 고마워. 자네가 박서방을 살렸네. 박서방도 무사히 마취해서 깨어났다네. 나랑 영감이랑 혹시 우리 사이들 잘못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아내 또한 애들과 함께 저를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동서보다 먼저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제게 하루도 빠짐없이 고맙다고 말하던 동서는 그날도 마찬가지로 아직 느린 걸음을 걷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형님,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했겠지. 박서방, 나한테 고마우면 열심히 자네 건강 회복하고 운동도 하는 거야. 알았지? 새로 얻은 인생, 앞으로 애들하고 자네 자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면 나한테 바로 그게 은혜를 갚는 일이야. 그런 동서의 어깨를 두드린 뒤 전 혼자서 퇴원을 했습니다. 대낮이라 애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이었고 아는 중요한 고객을 만나느라 시간을 빼지 못했다며 제게 미안해했어요. 장인 장모님이라도 오겠다고 성하셨지만 전 택시를 잡아 타고 가면 된다며 극구 거절했죠. 그리고 퇴원 후 제일 먼저 제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처제의 병원이었습니다. 몸이 아직 힘들긴 해도 걱정하고 있을 처제가 걱정됐거든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처제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를 본 처제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형부, 오늘 먼저 퇴원하셨다는 얘기 남편한테 전화로 들었어요. 힘드실 텐데 집에 가서 쉬시지 왜 여기로 오셨어요? 우리 예쁜 처제 걱정돼서 왔지. 계속 나랑 박서방이랑 통화했다곤 해도 진짜 괜찮은 건지 얼마나 걱정됐겠어. 자, 나와봐. 멀쩡하지? 그러니까 전화로 계속했던 그 미안하단 소리 이제 그만해도 돼. 그나저나 처제 몸은 좀 어때? 그리고 환하게 웃는 절 본 처제는 갑자기 왈칵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어차피 곧 죽을 제 걱정하느라 그 몸으로 여기로 오신 거예요? 형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람이 착해요? 저희 남편한테 간 기증까지 해주고 저도 저희 애들도 친언니보다 더 잘 챙겨주시고 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냐고요? 나한테 예전에 잠깐 여동생이 있었다고 말했었지? 난 처제만 보면 나름대로 내가 예뻐했던 그 여동생 생각이 자꾸 났어. 그리고 우린 가족이잖아. 처제도 박서방도 전부 억만금을 줘도 안 바꿀 내 소중한 가족이야. 그래서 그러지 다른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어? 처제, 그렇게 막 가쁘게 숨 쉬면 안 돼. 위험해. 뚝 굳히고 진정하자. 알았지? 처제는 그런 제 말에 울음을 멈추긴커녕 더 서럽게 흐느끼더군요. 그리고 겨우 진정한 처제는 사실 제가 오면 말해줄 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난 이제 처제랑 박서방이 뭐 할 말 있다고 하면 무섭기부터 하더라. 무슨 말인데? 뭐 설마 또 안 좋은 소식이야? 죄송하지만 맞아요. 형부, 우선 이것 좀 보세요. 처제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웬 영상 하나를 틀어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는데 영상이 뒤로 갈수록 제 눈은 튀어나올 듯 커다래졌어요. 이거 우리 애들 엄마 아니야? 처제 언니 맞지? 근데 이건 누구야? 영상 속에선 제 아내가 웬 남자랑 같이 술을 마시며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부르는 호칭을 들어보니 여보 자기 거리는 게 딱 봐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어요. 처제는 놀란 제게 이번엔 20여 장의 사진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줬습니다. 그 사진 속엔 딱 봐도 외도 관계인 듯한 아내와 영상 속 남자가 찍혀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 속 남자가 그 남자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몇 장의 사진은 아내가 또 다른 얼굴의 남자랑 다정한 스킨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손을 바들바들 떠는 제게 처젠 그동안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내의 추악한 본 모습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언니, 지금 바람 피우고 있어요. 그것도 보시다시피 두 사람이랑요. 한 사람은 만난 지 4년쯤 됐고, 다른 사람은 3년쯤 된 걸로 알아요. 두 놈 다 유부남이고, 언니한테 남편 있는 것도 다 알면서도 서로 재미지기려고 만나는 거예요. 뭐 스릴감 느끼는 게 좋다나요? 그 영상하고 사진들, 언니가 사람 쓰고 자기가 몰래 카메라 설치하기도 하면서 다 직접 찍은 거예요. 나중에 급정 같은 거 필요할 때 그거 빌미로 그놈들 아내들한테 폭로한다고 겁박해서 그 남자들한테 돈 뜯어낼 거라고요. 저희 언니, 형부 생각보다 훨씬 문란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 그것들이 부동산에 있는 언니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걸 알아서 며칠 전에 병원 빠져나가서 언니 없을 때 몰래 그것들 제 휴대폰에 옮겨온 거고요. 하지만 처제 언니는 휴대폰 잠금 한번 안 걸어놓을 만큼 꺼릴 게 없는 사람이었어. 처제도 알잖아. 처제 언니가 얼마나 나랑 애들한테 성실하고 잘했는지. 충격도 정도껏 쉬어야지. 이건 무슨 말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젠 그런 저를 보며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언니 휴대폰 2개였어요. 하나는 부동산 서랍에 넣어놓거나 차에 숨겨두고 다니면서 형부한테 철저하게 존재 숨긴 거죠. 저희 언니 바람이야 그 두 놈하고만 피우고 있다지만 일 자체를 정말 지저분하게 했어요. 딱 봐도 원하는 거 뻔한 돈 많은 남자 고객들만 노리고 접근해서 술 접대하고 데이트해주면서 큰 계약들 성사시켜댄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우연히 그런 큰 고객 한번 접하더니 그 뒤론 맞들려서 일을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두 남자도 처음엔 그렇게 만났다가 지금껏 관계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언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부, 지금이라도 언니랑 얼른 이혼하세요. 그걸 처젠 다 알고 있었다고? 알면서 나한테 모른 척 했던 거야? 대체 왜? 내가 처제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믿고 싶지 않아도 증거가 떡하니 있으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아내지만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던 처제에게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러자 처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부. 전 사실 돈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언니 남자들한테 그렇게 부동산 계약 따내는 거 외에도 부동산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사문서 위존 기본에 투자 가치도 없는 땅을 팔아서 투자금을 일부 챙기거나 사기 집단을 도와서 매매 사기를 치고 비싼 중개료만 중간에서 가로챘고요. 고소당하지 않게끔 아주 교묘하게요. 전 그 돈을 보고 눈이 돌아서 언니를 말리긴커녕 언니랑 같이 사기를 치고 다녔어요. 형부도 아시죠? 저희 친정 예전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요. 그때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돈 앞에서 그만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잘해준 형부를 배신하고 그동안 모른 척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와서 왜 마음이 바뀐 건데? 형부가 죽을 날 받아둔 저랑 제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어떻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 보셨죠? 그래도 시한부 선고받기 전엔 그나마 몇 번 얼굴 들이미는 척이라도 하더니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고 나선 전화는커녕 얼굴도 한번 안 비추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한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냈더니 바쁜데 어쩌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고 끊더라고요. 이제 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저희 남편한테 간이식까지 해준 형부를 두고 그런 인간을 끝까지 언니라고 감싸고 있는 제 자신이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부 태어나면 양심 고백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몰래 부동산까지 다녀왔던 거예요. 처제는 그런 제게 자신을 때리고 원망해도 할 말 없다며 흐느꼈습니다. 너무 앙상해져서 뒷목의 뼈까지 고스란히 드러난 처제에게 뭐라고 화를 낼 의지조차 사라지더군요. 처제가 안쓰러워서도 있지만 수술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데다 아내 엄청난 실제에 충격을 받아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처제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젠 제게 모든 걸 말했으니 제가 돌아가면 곧장 경찰에 자수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을 전부 다 가지고서요. 언니를 위해서라도 꼭 자수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저희 언니 지금은 저 정도지만 돈에 눈이 멀어서 나중에는 어떤 더 큰 괴물이 될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언니를 막는 게 언니뿐만 아니라 우리 조카들, 부모님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형부가 더 큰 충격을 받지 않게 자수보단 형부에게 먼저 말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형부,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망연자실함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마음을 이끌고 처제의 병실을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넌 그랬으면 안 됐다. 난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내고 돈을 벌 생각을 하냐 하고 혼이라도 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자신의 목숨으로 죗값을 받게 된 처제에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뒤 저는 택시를 타고 이번엔 아내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실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끔찍한 범죄자였다니 처제에게 느낀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배신감이 밀려왔으니까요. 그런데 부동산에 도착해보니 부동산 문이 닫혀 있더군요. 분명 일 때문에 병원에 못 온다고 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저는 아내에게 전화해 화를 꾹 참고 부동산 앞에 왔는데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황한 말투로 고객이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잠깐 나왔다. 금방 들어갈 거다.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여보, 왜 집에 안 가고 여기로 왔어? 안 힘들어? 우선 들어가자. 그리고 30분 뒤 허겁지겁 달려온 아내의 몸에선 약하게 술 냄새가 나더군요. 아내와 부동산 안으로 들어간 전 제게 할 말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무슨 얘기? 하고 제게 되묻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아내에게 빠르게 윽박 지르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 당신이 무려 두 놈이랑 몇 년씩 바람피우고 있다는 얘기나 돈 많은 남자들한테 술 따르고 데이트해줘가면서 계약 따냈다는 얘기 같은 거. 당신한테 지금 술 냄새 나는 거 알아? 대체 일 집밖에 모르는 여자가 언제 바람을 피웠나 했더니 대낮부터 이렇게 술 처먹고 남자들 만나러 다니는 거였어? 이 무서운 여자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당신 하도 수상해서 내가 몰래 뒷조사 좀 해봤다. 나 이미 증거도 다 가지고 있어. 발뺌할 생각은 하지도 마. 저는 놀란 아내에게 처제 이야기를 숨겼습니다. 처제 이야기라면 어쨌든 제게 모든 사실을 알려준 데다 안 그래도 아픈 처제에게 아내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도 했으니까요. 그러자 아내는 사색이 된 채 제게 변명을 해대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근데 나 그냥 우리 네 식구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어. 더 많이 돈 벌려고. 웃기지 마. 다른 놈들은 그렇다 쳐도 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계약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서 그 두 놈하고 3, 4년씩을 바람을 피웠겠어? 그냥 당신도 즐긴 거잖아. 나한텐 바람 피우면 죽어 어쩌고 하더니만 당신이 뒤로 이딴 짓이나 하고 있었으니까 그딴 말 한 거구나. 그지? 제 말에 아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내는 험상궂은 표정을 짓더니 마치 다른 사람처럼 싸납게 돌변하더라고요. 당신하고는 당장 이혼이야. 당신처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엄마 아래서 우리 아들, 딸 절대 못 키워. 진짜 남자가 더럽게 땡땡대네. 돈 잘 벌어온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그래, 해 이혼. 내가 당신하고 애들 없으면 뭐 잘 못 살 줄 알아? 오히려 더 이상 유부녀도 아니니까 거리낌 없이 남자 고기들 더 잘 만나고 다닐 수 있겠네. 나도 사회적으로 욕먹기 싫어서 좋은 아내 엄마인 척했던 거지. 제약도 많은 유부녀 생활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진즉 부동산 일 시작했으면 이딴 돈도 몇 푼 못 버는 인간하고 결혼도 안 했을 텐데 고아의 그지 자식 데려다가 단꿈 좀 꾸게 해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잘난 척이야? 이게 당신 본성이었구나. 어떻게 나한테 싹싹 빌긴커녕 사과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하러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래, 하지 마. 당신 오늘 일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그리고 살면서 나랑 우리 애들 배신한 죄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두고 봐. 그깟 돈 때문에 가족들 팽개쳐버린 당신이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경고하곤 부동산을 대차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듯 저 또한 끝까지 아내에게 처제가 곧 자수할 거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누군간 그래도 아내였는데 남자가 돼서 치사한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긴커녕 반성조차 않는 아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아내가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갈까봐 제가 아내의 사기 행각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을 언질조차 안 했던 거죠. 물론 아내가 제게 잘못을 빌었어도 저는 똑같이 행동하긴 했을 거예요. 남들 눈에 피눈물 내는 사기꾼은 그게 제 자식이 됐을지라도 응당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제는 제게 말한 대로 제가 가자마자 병원을 나가 증거를 들고 경찰에 자수를 한 모양이더군요. 왜냐하면 그날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이 됐거든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처제는 조사만 받은 채 풀려났다고 전화가 왔죠. 소식을 들은 장인 장모님은 기함을 하며 제게 전화를 거셨더군요. 저는 그런 두 분께 처제에게 전화해보는 게 빠르실 거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날 내내 연락이 없던 두 분은 다음날 애들이 모두 학교 간 시간에 절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곤 절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눈물로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네 김서방. 영주 그 망할 것에게 전부 들었어. 딸 둘이 그런 사기꾼이었다는 것만 해도 충격인데 영선이 그것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니.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나랑 집사람이 자식들을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웠네. 자식 농사를 잘 지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전부 썩었던 거야. 자네 애들은 괜찮은가? 충격이 크지? 그렇죠. 자기들 엄마가 구속이 됐으니까요. 숨길까 하다가 나중에 알면 애들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애들 엄마가 바람 피운 거랑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최대한 담백하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힘들면 학교 하루 쉬어도 된다고 했는데 의젓하게 그냥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두 분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결혼한 후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준 좋은 분들이었으니 두 분을 원망할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차마 괜찮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 몸이 힘들어 쉬고 싶으니 오늘은 돌아가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얼마 뒤 조금이나마 체력이 회복된 전 협의 이혼을 위해 아내의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이혼이 뭐가 무섭냐던 아내는 당당히 자긴 이혼하기 싫다고 하지 않겠어요? 당신 다 알고 있었지. 영주 걔가 나한테 먼저 다 말했어. 내가 바람 피우고 남자들 만난 거, 사기치고 다닌 거 자기 입으로 당신한테 다 말했다고. 씹어먹어도 시원찮을게. 지 죽는다고 왜 내 인생까지 망하게 만드냔 말이야. 아이씨, 열받아 죽겠어. 그래,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뭐? 그게 이혼이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지. 당신이 그때 나한테 말만 해줬어도 내가 지금 이 꼴 되기 전에 도망이라도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만 행복 찾아서 가겠다고? 절대 그 꼴은 못 보지. 알면 알수록 정말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그런 아내가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협의 안 하면 소송 걸면 그만이야. 어차피 내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그리고 당신 지금 재수없게 구속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도 안 괴롭지? 가족들 마음을 이렇게 찢어지게 해놓고. 근데 과연 평생 괜찮을까? 자식밖에 몰랐던 당신 부모님, 당신을 끔찍이 사랑했던 나랑 우리 애들 전부 잃고 혼자 남을 텐데 혼자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가족이란 존재가 당연한 듯 옆에 있을 때 몰라도 한 번 없어지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엄청난지 당신은 아직도 몰라.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 그 엄청난 상실감과 괴로움을.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도 이미 늦었을 테고. 당신 동생이 그냥 끝까지 모른 척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자수했는지 알아? 당신 지금이라도 맞고 싶었대. 이대로 가다간 당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테니까 함께 잘못한 동생으로서 그것만은 꼭 맞고 싶었대. 그래도 언니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동생을 당신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려버린 거야. 당신이 돈과 이기적인 쾌락에 눈멀어 있을 때 진짜로 놓친 게 뭐였는지 앞으로 감옥에서 오래오래 곱씹어봐. 잘 있으라고는 안 할게. 간다. 제 말에 아내는 뭔가 느끼는 게 있었는지 아니면 화가 나서였는지 제가 자리를 떠날 때까지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에게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처제에게 받은 인적사항으로 그 상간남들에게도 전부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그리고는 그 두 놈 집을 찾아가 아내들에게도 증거를 건네주며 사실을 폭로했죠. 그놈들을 응징하고 싶어서도 있었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아내들이 불쌍했거든요. 한편 처제와 아내가 저지른 짓을 전혀 몰랐던 동서는 제가 태어난 지 2주 뒤 많이 나아진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우린 가족 중 누구도 그때까지 동서에게 이 엄청난 사건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열심히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동서에게 큰 충격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선 퇴원하자마자 처제의 병원으로 향했는데 그때 처제에게 이야기를 전부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처제의 병원에서 나온 동서는 자신의 집이 아닌 저희 집으로 달려와 저를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형님이 제일 힘드실 때 옆에 없어드려서 죄송해요. 그동안 몇 번이나 면회를 오셨으면서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처음엔 아무리 가슴을 내리쳐도 고통이 나아지질 않더라고. 그런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애들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 가뜩이나 상처받은 애들한테 아빠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애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야. 자네도 많이 놀랐지? 처형 일도 일이지만 제 아내가 그런 사기 행각에 계속 가담해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다고 이젠 정말 언제 위독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 사람한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만은 잊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형님, 제 아내가 형님을 오랫동안 배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입원했을 때 몇 번이나 찾아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질 용서한 건 아니야. 그런데 미워도 가족이라고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워하는 처질 모른 척하기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끔 들여다보고 금세 돌아온 게 다야. 동서는 처제의 실체에 충격을 받았음에도 남편 된 도리로 어떻게 아내를 외면할 수 있겠냐며 꾸준히 집과 병원을 오가며 처제를 챙겼습니다. 아직 성치도 않은 그 몸으로 말이죠. 처제가 밖에서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제 아내와 달리 동서를 향한 처제의 마음만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동서를 기다렸던 듯 처제는 동서가 퇴원한 지 고작 8일 뒤 갑자기 위독해지며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아이고, 이것이 마지막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는구나. 부디 하늘 가서라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뉘우치고 살거라. 장인 장모님께서는 차마 아내와 처제에게 피해당한 피해자들에게 미안해서 마음 놓고 애도도 못하겠다고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그런 두 분과 슬픔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던 동서를 대신해 장례를 챙겼죠. 고맙게도 저희 두 아이는 엉엉 우느라 바쁜 자신들의 사촌 동생들을 살뜰하게 보살펴줬어요. 이후 동서와 전 각자의 아이들을 챙기며 몸 회복에 주력을 다했습니다. 동서도 저도 각각 다른 의미로 아내를 잃은 슬픔 혹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우린 보살필 아이들이 있는 아빠였으니까요. 그리고 아내는 생각보다 저지른 범죄가 많았는지 제 예상보다 훨씬 큰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또한 전 이혼 소송에서 승리해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당연히 받아낼 수 있었고, 이혼과 동시에 아내와 상간남들에게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었죠. 제게 감사 인사를 하려 연락한 그놈들 아내들에게 듣기로 두 놈은 전부 이혼과 더불어 아내들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당했다네요. 게다가 아내와 영상에 찍혀있던 그놈은 부잣집 처가 식구들에게 몰매를 맞고 단단히 응징당하며 거의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전처는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범죄자들을 교화시키던 교도관에서 수감자 신세가 된 기분이 아주 더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서가 살던 아파트 옆집이 마침 매물로 나와 작년엔 애들과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곤 서로 친형제처럼 의지하며 제법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동서와 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동선 다시 회사에 복귀도 하며 든든한 가장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잘 지내셨어요? 요즘 저희 둘 다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봤네요. 아닐세,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손주들도 우리에게 안 보여주고 왕래를 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 번씩 찾아와줘서 그것만으로도 나랑 집사람은 자네들에게 감사하고 있어. 그리고 동서와 전 한 번씩 애들 데리고 장인 장모님을 찾아뵙기도 합니다. 맞벌이인 자식들 내외를 대신해 애들이 아주 어릴 적엔 저희 대신 애들을 키워주시다시피 하신 두 분께 손주들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두 분은 전처의 복역 초반엔 두어 번 면회를 가신 모양인데 영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전처를 두 분은 자식으로 두길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짧은 시간 동안 자식을 모두 잃고 쓸쓸해지신 두 분을 동서와 전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 없는 저희에게 친부모처럼 잘해주신 분들이었으니 이제 동서와 전 우리가 두 분의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여기기로 한 거죠. 저희 애들과 조카들은 다행히 마음의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 활기찬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애들은 자신들의 엄마라면 아주 치가 떨리도록 싫어해요. 아마 배신감을 크게 느낀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저는 최대한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처럼 애들이 지금 시절을 불행하게 여기며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혹시 언젠가 전처가 자기 잘못을 뉘우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 포함한 모두의 마음이 이미 크게 돌아서 버렸으니 가족을 영영 잃는 것, 그게 아마 전처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대가가 아닐까 싶네요. 전 이렇게 어릴 적부터 꿈꾸던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아내란 여잔 형편없었을지 몰라도 장인 장모님과 저희 애들, 그리고 특히 동서라는 형제를 만난 건 기적과도 같은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내와는 갈라섰을지라도 제 곁에 많은 가족들이 남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제게 남은 가족들 모두를 끝까지 지키고 챙기며 가족을 위해서만 살 생각입니다. 남들이 보면 조금 이상한 형태의 가족일지라도 가족이란 이름만으로도 제겐 더없이 귀한 가치를 지닌 모두니까요. 가족이란 때론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론 끝없는 슬픔과 불행을 안겨주기도 하는 참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란 이름이 주는 행복과 안정감을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면서 살아가곤 하죠. 부디 여러분들 곁엔 많은 아픔을 겪었던 저와 달리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좋은 가족들만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